로리는 5번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체드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저 모든 것이 종교적 믿음을 위한 행동일 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삐뚤어진 신념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 신에게 선택받은 여자 로리 데이벨과 교주 체드 데이벨의 이야기입니다. 로리는 1973년생으로 뛰어난 외모와 활발한 성격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녀는 윌 오브 포춘 프로그램에 출연해 17,500달러, 한화 약 2,300만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고, 미세스 텍사스 미인 대회에 참가하여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한 경험도 있었죠. 단적인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녀는 소위 말하는 인싸였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다정하고 웃음이 많아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죠.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주목받는 걸 즐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겐 특이한 내력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엄격한 몰몬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것. 여기서 몰몬교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 종교는 우리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몰몬경이라는 별도의 경전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나 카톨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믿음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인간 또한 영적으로 성장해 언젠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종교적 활동뿐 아니라 평소의 생활 규범, 자기 개발, 봉사 등에 대해 철저하게 지키게끔 하고 있는 것도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주와 금연,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정직하고 근면해야 하며 미혼인 사람의 성관계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또한 가족 단위의 신앙활동을 강조했는데 맺어진 가족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로리는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며 원하든 원치 않든 신실한 몰몬 소녀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복음 교리와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며 예배 참석과 성경 공부에도 아주 열심이었다고 하죠. 로리는 자라며 3번의 결혼 그리고 3번의 이혼을 겪습니다. 2번째 결혼에서는 아들 콜비를, 3번째 결혼에서는 딸 타일리를 낳았죠. 이 사건을 알아보며 제 개인적으로는 철저한 생활 규범과 가족 단위의 신앙활동을 강조하는 몰몬교의 가정에서 자란 그녀가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했는지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니 몰몬교에선 미혼자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배우자가 몰몬교가 아닐 경우 여러 가지 규칙들은 살다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성급한 결혼이 많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느끼는 근본적인 성격 차이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 자체는 교리적으로 잘못되었지만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혼 확률이 높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2006년 4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이름은 찰스 발로우. 로리보다 17살 연상의 남성이었고 그녀의 나이는 33이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으며 보험 설계사로 성실하게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겐 이번이 2번째 결혼이었고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낳았죠. 찰스는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독실한 정도는 아니고 규칙적이진 않아도 꾸준히 교회에 다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리의 신앙을 존중하기 위해 몰몬교로 개종하게 되죠. 종교적 확신 때문이라기보다 가족 단위의 신앙활동을 중요시하는 몰몬교의 교리에 따라 로리와의 원활한 가족 관계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서로 너무 사랑했고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이들 부부는 찰스의 여동생의 손자인 2살 조슈아 발로우를 입양하게 됩니다.
로리의 첫째 아들 콜비는 독립하여 다른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찰스의 두 아들은 전 부인이 양육하고 있었죠. 그들이 양육하는 자녀는 둘째 딸 타일리 뿐이었습니다. 조슈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많은 돌봄과 관심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조슈아의 친모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상태였고 아이를 양육하기엔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죠. 할머니 케이의 손에 자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로리는 입양 덕분에 주변에서 헌신적인 어머니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자폐를 가진 조슈아를 위해 교육과 치료에 힘쓰는 모습은 이웃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로리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엄마라는 이미지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2018년부터 이 가정의 분위기와 로리의 신념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로리는 기존 몰몬교의 교리와 자신의 삶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며 인생과 신앙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들과 가족을 돌보는 평범한 일상에 지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년쯤에 찾아온다는 위기감, 권태감 같은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점점 종말론적 교리에 몰두했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머물렀죠.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성경 속에서 특정한 종교적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와이, 천사, 그리고 종말에 관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입니다. 로리는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믿게 됐죠. 종말에 대해 심취했던 그녀는 소설작가 체드 데이벨의 책을 읽고 더욱더 심취하게 됩니다. 그의 소설의 대다수는 몰몬교의 가족들이 세계의 종말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968년생 체드 데이벨. 아이다호주 렉스버그에서 아내 태미 데이벨과 함께 살고 있던 그는 역시 몰몬교의 신자였지만 그의 믿음은 몰몬교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본인이 창작한 소설의 세계관을 현실로 믿고 있었죠. 본인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도의 현신이라고 칭했고, 사람의 영혼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잠식된 존재들을 좀비라고 불렀는데 스스로 이 좀비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졌다 말했죠. 2018년 10월 종말론 계시 중심의 종교행사 Preparing a People 컨퍼런스에서 그가 강연한다는 소식을 들은 로리는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강연에서 그는 사람은 여러 번 죽고 다시 살아나며 곧 닥칠 세상의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임사체험을 통해 미래와 사후의 세계를 직접 보고 왔다고 주장했죠. 그가 제시한 종말의 날짜는 2020년 7월 22일. 그날 이후의 새로운 세상에는 단 14만 4천 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이미 어둠에 잠식된 존재인 좀비로 제거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죠. 로리는 이때 체드의 강연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열심히 강연에 참여했다고 하죠. 체드는 금부엉이 펜던트를 꺼내 이 펜던트를 대상자 앞에서 흔들며 대상자의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강력한 빛이 보인다고 말했죠. 이후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체드는 로리에게 우리는 전생에서 이미 여러 번 결혼했던 존재이며 이번 생에서도 다시 만난 영적으로 선택된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리와 자신이 바로 14만 4천 명을 이끌 지도자라고 말했죠.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지닌 존재라고 믿고 있었고, 체드는 그 믿음에 구체적인 명분과 역할,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부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체드의 교리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신도가 아니라 직접 전파하는 존재로 변해갑니다. 그녀는 친오빠 알렉스, 친구 멜 깁스, 조카 멜라니 등 주변 사람들에게 체드의 급진적 종말론과 좀비론을 전파했습니다. 누가 빛에 속했고 어둠에 속했는지를 설명했고,
그들의 아이들과 가족들은 영적 상태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 했죠. 네가 14만 4천 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네가 이 길을 따르면 구원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며 믿음을 강요했죠. 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의심은 죄가 되었고 순종이 곧 신앙이었으며 체드와 로리의 말은 곧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로리가 체드와 가까워질수록 남편 찰스와의 관계는 점차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리는 매일 밤 체드와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밤마다 거울이 가득한 방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몇 시간씩 춤을 췄고 그 영상을 체드에게 보냈습니다. 이유를 묻자 체드와의 영적인 교감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찰스는 그녀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드는 그녀의 남편 찰스가 이미 어둠에 속한 존재이며 네드 스나이더라는 악령이 씌었다고 공표했고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네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2019년 1월 말 찰스는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리는 찰스가 출장을 간 틈을 타 부부 공동 명의의 통장의 모든 잔고 한화로 약 4,500만 원을 빼돌렸고 심지어 그의 비행기, 귀국 항공편마저 취소시켰습니다. 덕분에 찰스의 귀국 일정엔 차질이 생겼죠. 그가 이 일을 해결하고 귀국하여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로리는 모든 짐과 아이들을 챙겨 이사를 간 후였죠. 찰스는 경찰에 로리를 신고합니다. Hey, so what's going on tonight? I can't get in touch with our kid, How old are your kids? 6.5 and 16. Lost her mind. I don't know how else to say it. We're LDS. She thinks she's a resurrected being and a God, and remember the 144,000. Jesus is coming next year. She took all the money out of her bank account today. So what makes her a danger to herself and to others? Threatened me, murder me, kill me. She threatened to murder you? Yes. She said, "You're not Charles. I don't know who you are, what you did with Charles, but I can murder you now with my powers." Yeah. So she at this point doesn't think you are her husband? You take some Nick Schneider. Who's Mick I Schneider? have no idea. It's the name she used. I don't know where it came from. 그녀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망상에 빠졌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녀의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으로 판단되었고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별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로리가 체드를 알게 된 지 겨우 3달이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체드가 로리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정말 둘의 관계는 종교적인 믿음일 뿐이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 시점에 로리의 오빠인 알렉스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렉스는 로리의 종교적 신앙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인물이죠. 체드는 알렉스에게 너는 전사이고 수호자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는 로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스는 이에 수긍하고 철저하게 로리의 근처에서 그녀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됐죠. 부부가 별거를 시작한 지 6개월.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위치한 로리의 집. 남편 찰스는 아침에 아들 조슈아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는 약속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리가 아이를 보여주길 거부했고 실갱이가 일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로리의 집에서 알렉스의 총에 맞았고 끝내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What's going on? What happened? Oh, he came at me with a bat. Okay. Was he living here or No. visiting? He came to pick up his son. Okay, is the son inside? No, my sister took him to school. Okay, so it was just you at the house? Yeah. So you get in an argument? What is it over? Well, it was over my sister. He was getting physical with her, and so my niece came out with her bat, and then he took the bat away from Wait a her. minute, I thought you said your niece left. She did, but this is before. He was getting close, and she came out to defend my sister with her bat.
Your niece. Yes. And she poked at him, and then he took it away. I stepped in and told them they needed to separate. So then my sister leaves with my niece. And where are you at? Where are We you were both in the at? living room, Okay. and then I turned around, and he hit me in the back of the head with the bat. So I went to my room and got my gun. I just went back to the living room, like, what is your problem? With the gun in your hand. Yes. And I said, I want you to put that bat down, and he wouldn't do it. And he's like, and he came at me with the bat again. I shot him to stop him. That was it.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정당방위로 모아졌고 경찰은 이를 인정하여 알렉스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녹화 영상을 보면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누구도 찰스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Like 3 weeks. Oh, geez. Yeah, okay. That's why the neighbors don't know us. Gotcha. Like, hi neighbor, sorry. 그로부터 2달 후 2019년 9월 1일 로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다호의 렉스버그로 이사합니다. 그녀의 오빠인 알렉스도 근처로 이사를 마쳤죠. 그리고 로리는 이 시기 즈음부터 타일리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세상은 악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죠. 증언에 따르면 당시 16살이던 타일리는 잘 다니던 학교도 못 나가게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자 크게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엄마와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자신을 좀비라고 부른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9월 8일 로리와 알렉스 그리고 두 아이들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타일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죠. 9월 22일 이날 학교를 다녀온 조슈아 역시 다음 날부터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조슈아의 학교 교장이 이와 관련하여 로리에게 연락해봤고 또 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이후 아이들에 대해 묻곤 했지만 로리는 아이들에게 홈스쿨링을 시킨다고 한결같이 답할 뿐이었습니다. 약 한 달 뒤 10월 19일 911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911, where's your emergency? Hello, I'm Dad. Dave now? Clearly dead. Okay, I'm gonna get somebody up for you right now. 체드의 아내 태미 데이벨이 사망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1969년생으로 당시 49세였습니다. 교사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다만 그녀가 최근 며칠간 매우 아파했었다고 체드는 말합니다. 자정쯤 통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했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검시관이나 응급구조사가 보기에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입가에 핑크색 거품 같은 게 묻어 있어서 부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체드가 강력하게 그녀의 부검을 원하지 않았고 최근 아파했던 정황과 저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다는 설명에 검시관은 그녀의 사망을 자연사로 처리합니다. 이후 그녀의 장례식은 누가 봐도 굉장히 다급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가족은 참석을 못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또다시 한 달이 지난 2019년 11월 체드와 로리는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고 11월 5일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은 아주 비밀리에 진행됐고 그들의 가족들조차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들이 하와이로 결혼여행을 다녀오고도 꽤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로리의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1월 26일 로리의 죽은 전남편 찰스의 동생이자 조슈아의 할머니 케이가 2달이 넘게 조슈아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주소를 알려주며 그곳에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이죠. 케이가 찰스의 구글 메일을 확인하던 중 아마존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게 됐는데 로리가 여전히 이 이메일과 연동된 아마존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고 결혼 반지, 여성 비치 웨딩드레스, 남성 정장, 린넨 셔츠, 바지 등
마치 결혼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듯한 내역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주소지는 아이다호주의 렉스버그였죠. K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다호 경찰이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고 집 앞에서 알렉스와 체드를 발견합니다. 경찰이 알렉스에게 물었습니다. 조슈아는 어디 있습니까? K하고 같이 있습니다. 알렉스가 답했죠. K가 신고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겁니다. 로리는 어딨죠?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렉스가 답합니다. 이어 경찰은 체드에게 묻습니다. 로리가 어디 있는지. 체드는 로리의 번호도 모를 만큼 그녀와 잘 알지 못한다고 불평했죠. 그리고 로리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looking for you. and they ran into probably one of your brothers. in My the back brother there. and his friend, probably. Who's They've been that? moving. Chad. He's an author. Isn't that the Chappie Bell that his wife passed away recently? How long have you been here? They moved up here in September. My daughter will be my UI. Does she live here? Now, the person who called is my sister-in-law. She's been trying to fight me for Shan and being really horrible to me. He's my son. I adopted him. I don't tell people the truth about where we are and what we're doing. People are constantly knocking on my door, looking for me, and I just don't want to be found. So I look like a suspect, but I am not a good person. Raised all of my kids. I've done everything that I'm supposed to do in life, but everyone is causing me trouble right now. So JJ, you were He's with one of my friends in Arizona. And Arizona did. okay. So he can call. 그녀는 조슈아가 애리조나에 거주 중인 친구 멜라니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K의 신고를 아이에 대한 분쟁점으로 치부하며 자신이 정당히 입양한 아이임을 주장했죠. 아이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말라는 듯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진 않았죠. 그러기엔 아이들이 너무 긴 시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애리조나 경찰에 공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경찰은 멜라니를 통해 로리의 말이 거짓임을 알아냈죠. 다음 날인 11월 27일, 아이다호주 경찰은 로리의 집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출동합니다. 그리고 로리, 체드, 알렉스는 이미 그 집에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며칠 후 알렉스는 애리조나에 거주 중인 부인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로리와 체드는 여전히 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죠. 2019년 12월 FBI가 수사 개입을 알렸고 미국의 각 주에선 공조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로리의 두 자녀 텔리와 조슈아에 대한 실종 신고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죠. 두 아이의 유기에 대한 혐의로 로리와 체드에 대한 추적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애리조나 키즈 실종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정말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남매의 사정이 알려지며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를 안타까워했고 아이들이 무사하길 바랬습니다. 한편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부의 아이들, 실갱이 중 사망한 로리의 남편 찰스, 갑작스럽게 사망한 체드의 아내 태미,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들의 결혼 발표까지 너무도 많은 죽음이 그곳에 있었죠. 경찰은 죽은 태미의 친정 가족들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연락해 죽은 그녀의 부검을 해보자고 설득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부검 거부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장례식, 돌이켜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타살. 그녀는 베개에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의 부검이 진행된 다음 날 로리의 오빠 알렉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폐혈증,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긴 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갑작스레 찾아온 그의 죽음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내가 희생양이 된 것 같아. 그가 죽기 하루 전에 남긴 말이었죠.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 경찰은 로리와 테드의 휴대폰 데이터를 통해 그들이 하와이 프린스빌에 있는 걸 알아냅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죠. 경찰은 로리에게 아이들을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고 말죠. 조사실에서 로리는 아이들이 이미 좀비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자녀들이 아닌 영적으로 변형된 존재고 내 행동은 살인이 아닌 영적 해방일 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정확한 행방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수사 당국은 체드 데이벨의 아이다호 자택을 집중적으로 수색합니다. 로리와 알렉스의 문자 메시지 기록들, 아이들이 사라졌을 당시 알렉스의 휴대폰 GPS 위치가 체드의 뒷마당에서 2시간 이상 머무른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수색견을 동원해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타일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타일리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신체가 여러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불에 탄 흔적도 발견됐죠.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슈아의 시신도 발견됩니다. 시신은 비닐과 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고 얼굴에는 테이프가 여러 겹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조슈아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경찰은 로리와 체드를 직접적인 살인자라기보다는 살인을 기획하고 명령한 공모자로 예상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종교적 발언, 그리고 금전 흐름은 살인이 우발적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죠. 이들의 뜻에 따라 직접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알렉스일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9월 3일) 알렉스와 로리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알렉스가 언급한 네트워크 이름은 안티라만, 비밀번호는 Too Many Kids. 라만은 몰몬교 경전에서 타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Too Many Kids 역시 아이들이 문제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로리는 무언가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렉스는 폐혈증으로 사망한 이유였습니다. 어떠한 재판도 받을 수 없었죠. 2019년 7월 찰스 사망 4일 후 로리는 그의 생명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Claims Department, are you calling in reference to a death claim? Yes. May I have the name of the insured? L. Charles Vallow. And your relationship to the insured? He's my husband. And who am I speaking with? This is Lori Vallow. And what was the cause of his passing? Well, he was shot. Okay, so I don't know how I want to put that. Was it a homicide? No, it was an accident. 며칠 후 로리는 체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찰스가 살해당하기 전 그가 보험의 수혜자를 자신의 여동생 K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망보험금은 한화로 약 13억 원이었습니다. 로리는 단 한 푼의 보험금도 받지 못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드가 로리에게 보낸 태미에 관련된 메시지를 보면 머지않아 그녀를 살해할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드는 태미가 사망하기 몇 주 전 그녀의 생명보험 금액을 대폭 증액해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수령한 태미의 사망보험금은 $43만,
한화 약 6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로리 데이벨은 자녀 2명 살해 공모, 태미 데이벨 살해 공모, 그리고 사기 혐의 등 총 5건의 유죄가 인정되어 5번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드 데이벨은 태미 데이벨 살인 혐의, 타일리 조슈아 살인 공모, 보험 사기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로리와 체드는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심지어 최근 인터뷰에서 로리는 타일리가 조슈아를 죽인 후 타일리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알렉스가 임의대로 아이들을 묻었을 뿐 자신은 아이들이 죽었는지조차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죠. 이번 사건은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생각해 보기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삐뚤어진 종교적 신념이었을까요? 단지 종교적 믿음을 핑계로 한 불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부도덕한 사이코들끼리 우연히 만나 일어난 비극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저 희생된 사람들만 불쌍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로리와 체드는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디 패소하길 바랍니다.